안녕하세요. 저는 금쪽 같은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건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7년 동안 같이 살았던 며느리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이 속이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저는 20대 초반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만에 딸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시모는 제가 딸을 낳은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만 구박을 하더라고요. 아유, 왜 하필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을 낳았어?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넌 날 좀 보고 배워라. 난 아들만 넷이나 낳았다. 난 이렇게 쉽게 하는 걸 넌 왜 그렇게 못해? 첫애로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의 구박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남편은 장남도 아니었는데 장남인 시숙이 결혼을 했다가 형님이었던 사람이 시모의 시집살이를 못 버티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시모가 둘째 며느리인 저한테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하는 거였어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의 잔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가 보약 한 채를 지어주시더군요. 며느라, 네 시애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지? 그렇게 아들이 가지고 싶으면 몸에 좋은 거라도 하나 해주고 얘기를 하든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그나저나 이거 내가 한약방에서 지어온 보약이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입에 쓰더라도 잘 챙겨 먹으려무나. 그나마 제가 시모의 구박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가지긴커녕 둘째 임신 자체가 되질 않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딸을 낳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들어설 기미를 안 보이니까 저는 그만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나한텐 둘째가 안 생기는 걸까? 남들은 셋도 낳고 넷도 낳는데 왜 난 한 명 낳고 끝이냐고.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 딸한테 동생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가 봐. 그래서 삼신할미가 우리한테 애를 내려주지 않는 건가 봐. 그러자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만했으면 됐어. 남들이 셋넷씩 낳는다고 우리도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 우리 어머니가 아들 낳으라고 잔소리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그러니까 우리 현숙이 하나만 잘 키우자. 알았지? 저는 그렇게 남편의 위로 속에서 결국 둘째를 낳는 걸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시모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무시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져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바랄 땐 안 생기던 둘째가 임신을 포기하고 나니 떡하니 들어서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저희 둘째 아인 시모가 그렇게 바라고도 바라던 아들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고 나자 시모가 대놓고 저희 아들만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희 아들한테만 새 옷을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아들만 주냐고 한마디 하자 시모가 이러더군요. 참나, 여자애가 이런 새 옷이 왜 필요해? 아무거나 주워 입으면 되지. 우리 종순,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주니까 옷 하나를 입혀도 이렇게 예쁜 걸로 입혀야 돼. 우리 현숙이는 어머님 손녀딸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저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제발 애들한테 대놓고 차별 좀 하지 마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아유, 저 옆편에 또 저러네. 맏며느리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다가 도망가게 해놓고선 이젠 둘째 며느리까지 도망가게 할 셈이야?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어. 얘 며느라, 그러지 말고 나랑 지금 시장에 같이 가자꾸나.
현숙이 옷은 내가 사주마. 그렇게 저는 딸을 데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아버진 저희 딸이 서운해할까봐 예쁜 원피스를 두 벌이나 사주시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 시아버지가 옆에서 뭐라고 하셔도 시모의 차별은 끊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시댁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고기 반찬을 집어 먹으려고 하니까 시모가 저희 딸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아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홀랑 집어가? 여기 나물도 많고 김치도 있는데 그거랑 먹으면 되지. 왜 우리 손주 반찬을 탐내?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느새 7살이 된 저희 아들이 시모한테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누나도 고기 좋아해요. 그리고 원래 반찬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랬어요. 누가 그래? 네 엄마가 그러든? 쟤는 어차피 나중에 커서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 되래니까 이런 건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너 혼자 먹어. 알겠지? 싫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든지 누나랑 나눠 먹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 우리 누나가 맛있는 반찬 먹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할머니 진짜 나빠요. 그러자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제발 우리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차별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 자꾸 저희 집 사람한테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잔소리 하신다면서요? 저희 집 사람이 종수 가질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저요, 저희 집사람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셋째는 없으니까 손주 둘로 만족하시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저는 상처받았을 저희 딸을 위로해주며 남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희 애들은 사고도 한번 안 치고 바르게 잘 자라줬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공부에 욕심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둘이 딸도 하나 낳고 잘 살았어요. 어느새 딸이 커서 엄마가 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보험회사 본사에 취직했어요. 이제 아들도 성실하게 직장 다니며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행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멀쩡히 출근했던 저희 남편이 어느 날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여보,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나 당신 없이 못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제 어깨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비록 아버진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절대 엄마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누나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이제부턴 우리 아버지 대신에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꼭 제가 모시고 살 거라고요. 그 어렸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는지 저는 너무 고맙고 듬직해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3년이 지났을 때 또다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딸이 성격 차이로 사위랑 이혼을 하고 말았거든요. 이혼 후에 딸이 집에 처음 찾아왔던 날, 저는 아들이랑 셋이서 소주를 한 잔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울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 그딴 놈 이제 잊어버려. 그동안 누나랑 우리 가족이 매형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성격 차이라는 게 말이 돼? 게다가 그놈 누나 몰래 도박도 했었다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누나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왜 바보같이 그걸 참고 살았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길래 나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렇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다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누나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놈이 좋은 인간인 척 연기한 게 잘못된 거야. 됐어. 그딴 놈은 없는 게 100번 나아. 그러니까 누나 울지 말고 힘내. 이혼했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잖아.
누나한테 나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으니까 씩씩하게 다시 기운 내보자. 어? 저희 아들은 남편을 잃은 저뿐만 아니라 이혼한 저희 딸한테까지 힘이 되어주며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하더군요. 그런 저희 아들이 30대 후반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비 며느린 애견 미용샵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말투도 상냥하고 애교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모시고 살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러다가 아들 결혼 망칠까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예비 며느리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는데 아내가 돼서 당연히 도와줘야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둘이 분가해서 살라고 했는데 아들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집은 너무 낡아서 아들이 새로 구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저는 아들도 아들이지만 큰 결정을 해준 며느리가 너무 예뻐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죠. 며느라, 아, 왜 또 들어오자마자 청소를 하려고 그래? 내가 낮에 청소기 싹 돌리고 바닥도 다 닦았으니까 더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넌 그냥 씻고 방에서 푹 쉬거라.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에이,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야말로 하루 종일 집안일 하셨을 테니까 이제 좀 쉬세요. 빨래도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세상에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대단한데 집안일까지 굳이 나서서 하겠다는 걸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주말이 되면 약속이 없어도 일부러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린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진짜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오신 거 맞아요? 괜히 저희들이 오붓하게 있으라고 자리 비워주신 거 아니죠? 저번에도 밖에서 시간 때운다고 마트만 몇 시간씩 돌아다니셨던 거 다 알아요. 밖에서 오래 계시면 힘드실 텐데 괜히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저 속상해요.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빨라서 제가 일부러 나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턴 반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들 부부한테 용돈을 쥐어주고 둘이 나갔다 오라고 했죠. 너희들이 하도 나보고 집에서 쉬라 그래서 이번 주말은 좀 쉬련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실컷 놀다 와. 그러자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희 아들이랑 나가선 저녁에 집에 오면서 저 먹으라고 맛있는 간식까지 사오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기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배도라지 즙을 사다가 며느리에게 줬답니다. 며느라, 너 개털 많이 날리는 데서 일해서 기관지가 안 좋은 거 아니니? 내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폐가 안 좋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 속에 개털이 잔뜩 있었다고 하더구나. 저 일할 때 마스크 쓰고 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저 걱정돼서 배도라지즙까지 사오신 거예요? 저 요즘에 감기 때문에 목이 칼칼했는데 이거 마시면 싹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저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해주는 만큼 며느리가 고마워해 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방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들만 따로 불러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이 안 돼서 속상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임신이 잘 되는 보약을 지어 며느리에게 줬답니다. 며느라, 우리 종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잘 안 들어서서 속상해하고 있었다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포씩 꼬박꼬박 먹어보렴. 임신이 잘 되게 하는 보약이라는데 이런 거라도 먹으면 마음의 위안이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 어머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저 사실 임신이 잘 안 되는 몸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잘 걸리는 병인데 이게 있으면 임신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병원에 가서 난임 치료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치료받으면 임신이 가능하긴 한 거야? 가능할 순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요. 제 주변에 시험관 시술이다 뭐다 하는 부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대요. 몸도 힘들지만 임신에만 집착하게 되고 예민해져서 잘 지내던 부부 사이도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흰 자연 임신으로만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기로 이미 예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로 임신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울어버렸네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건 부부 사이 일이니까 나한테 얘기하기 힘들었겠지. 난 다 이해한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내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나도 우리 아들 낳기 전에 둘째가 너무 안 생겨서 엄청 힘들었거든.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나 하면서 나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 아마 너도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겠지. 그런데 며느라, 요즘엔 애 안 낳고 잘 사는 부부도 많지 않니? 자식이 없어도 너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살면 그걸로도 된 거야.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힘내려무나. 그러자 며느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어머님한테 손주 못 안겨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동안 말도 못 꺼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 심정을 제일 잘 아는 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저희 아들이 며느리에게 기분 전환을 시켜주겠다며 애견 미용샵을 떡하니 차려주더군요. 저랑 저희 딸은 며느리 애견 미용샵 오픈날에 놀러가 응원을 해줬답니다. 이야, 올케.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다. 이제 올케 사장님이네. 나도 내 친구들 중에 개 키우는 애들 있으면 올케네 샵에서 미용하라고 해야 될까 봐. 아, 그럼 너무 좋죠. 형님 친구분들 손님으로 오시면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그날 저희 가족은 밖에서 외식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저희 며느린 애교 미용샵을 운영하며 임신에 대한 부담은 버리고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밝고 착하던 며느리도 변하는 순간이 오더군요. 며느리가 아들이랑 결혼한 지 5년이 좀 넘었을 때부터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미용 예약이 많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일이야 바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주말에도 약속이 정말 많은 것 같더군요. 하루는 제가 주말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동태찌개를 끓여준 적이 있었어요. 며느라, 너 예전에 내가 끓인 동태찌개만 있으면 밥을 두 그릇씩 먹었지 않니? 생각해보니 최근에 끓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끓여봤어. 밥 떠줄 테니까 얼른 와서 먹거라. 그런데 며느린 저를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다시 돌리고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약속 있어요. 그리고 언제적 동태찌개예요. 외출해야 되는데 옷에 비린내 배잖아요. 뭐? 또 나간다고? 너 지난주 주말에도 이틀 내내 밖에 있다 오더니 이번 주에도 약속이 있는 거야?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늘어지기만 하고 안 좋다고요. 저처럼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아이 뭐 그건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자주 나가니까 그렇지.
그럼 이 동태찌개는 이따가 저녁에 데워줄 테니까 저녁에 먹거라. 필요 없어요. 저 저녁도 먹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찌개는 그냥 어머님이랑 그이랑 둘이서 드세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외출 준비에 정신이 없더군요. 미리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으니 그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외출하고 돌아온 며느리의 몸에서 향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뭔 향수를 이렇게 진하게 뿌리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하루 왼종일 개들이랑 붙어 있으니까 옷에 개 냄새가 많이 배서 그래요. 이 정도 뿌려야 어디 가서 개 냄새 난다는 소리 안 듣죠. 아유, 그래도 그렇지. 향수 냄새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향수 말고 왜 섬유 탈취제도 있잖아. 너 지나갈 때마다 독한 향수 냄새 때문에 내 코가 마비될 지경이야. 예전엔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뿌리더니 너 요즘엔 도대체 왜 그래? 저희 아들도 며느리 행동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일 핑계를 대니까 더 이상 웃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몸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장계 전이 된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건강하던 네가 갑자기 췌장암이라니. 이거 혹시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정말 내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제발 의사가 오진한 것이길 바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아들은 항암 치료를 받긴 했지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만 했어요. 저는 매일 아들의 병실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종수야, 이렇게 병원에만 누워 있으려니 답답하지? 그래도 계속 치료받다 보면 언젠간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게야. 요즘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이겨내보자.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들은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붙잡고 자긴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투병 생활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보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니 무슨 서류를 내밀고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수야, 이게 뭐니? 갑자기 사인은 왜? 그냥 엄마 사인이 꼭 필요해서 그래요. 엄마한테 나쁜 거 아니니까 뭔지 묻지 마시고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런데 그 서류에 사인을 한 지 얼마 안 돼 아들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었어요. 병원에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매일 울고 있는데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난 진짜 괜찮아요. 짧은 삶이었지만 나쁜 짓 안 하면서 착하게 살았고 직장도 다녀보고 결혼도 해봤으니 아쉬울 거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들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난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종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종수 너 아직 더 살 수 있어. 의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 엄만 절대 너 못 보내. 그러니까 그런 슬픈 얘긴 하지 마로. 알겠니? 엄마,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제 엄마 얼굴 며칠 못 보고 떠날 거란 거 잘 알고 있다고요. 엄마,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요? 그때 내가 아버지 대신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네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왜 약속 안 지켰냐고 저한테 꿀밤 한 대 때리시겠죠? 엄마, 나 없어도 누나랑 잘 지내야 돼요? 나 때문에 맨날 울지만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겠다고 꼭 약속해요. 네? 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과의 이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린 일이 바쁘다면서 병원에 잘 오지도 않더군요. 예전엔 그렇게 저희 아들이랑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꼭 7년 만이었죠. 저는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아픔에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종수야. 아직 창창한 나이에 이렇게 가버리다니. 하늘이 너무 야속하구나. 너 혼자 그렇게 가버리지 말고 차라리 엄마도 데려가지 그랬니?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한참 울고 있던 그때 처음 보는 남자가 저한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 과장님 직장 동료 장대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김 과장님이 이렇게 일찍 떠날 분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만 건지 너무 억울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희 아들을 일찍 데려간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아들을 화장하고 화장터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며느리가 갑자기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설마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건 아니죠? 이제 그이도 죽었는데 제가 계속 어머님 모시고 살 필요 없잖아요. 이젠 어머님이랑 저랑 남남이니까 방은 비워주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아들을 방금 잃은 사람한테 며느리란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뭐? 남남? 여태까지 같이 살아놓고 내 아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남남이라고? 넌 내 아들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이제 보니 정말 매정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언제 너 보고 나 계속 모시고 살라고 했어?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짐 싸서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자식 잃은 어미한테 다짜고짜 나가란 소리를 해?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딸도 며느리한테 따지더군요. 올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올케 우리 종수 죽은 게 슬프지도 않아? 어떻게 며느리라는 인간이 시어머니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망정 집에서 쫓아낼 생각부터 해. 올케 여태까지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서 계속 쫓아낼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야? 참나. 형님까지 왜 난리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전엔 그 인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 그 인간도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냐고요? 어차피 이제 남남이잖아요. 괜히 정 때문에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얘기한 건데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끊을 땐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야?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결혼 전엔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이제 와서 짐짝 취급하는 거야? 옳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진짜 인성이 바닥이네. 저희 딸은 며느리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장례식장에서 봤던 아들의 직장 동료가 서 있더군요. 그 남잔 딸을 말리면서 저희 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저랑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시죠. 김 과장님 관련해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다길래 그 남자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서류 봉투를 하나 주길래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들의 사망보험 증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남자에게 묻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당황스러우시죠? 사실 김 과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긴히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본인 사망보험금을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 어머니께 돌아가도록 변경하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재산을 어머님한테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걸 어머니께 밝히는 일도 저한테 따로 부탁했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런 이야기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며느리도 있는데 왜 저한테 사망보험금과 모든 재산을 준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저한테 휴대폰을 하나 건네주더군요. 그 휴대폰은 바로 아들의 것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진 그 휴대폰을 보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열어보시면 충격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윽고 저는 아들의 휴대폰을 열어봤고 그 안에서 끔찍한 것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바로 저희 며느리의 불륜 증거들이었거든요. 며느리와 상간남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태준 씨, 조금만 기다려. 그 인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세상으로 떠나버릴 거야. 그때 되면 당당하게 우리 아들이랑 셋이 살자.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이 날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어. 15년 전에 당신이랑 만났을 때 왜 내가 이혼을 안 하고 당신이랑 헤어졌는지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고. 그런데 이젠 그 지긋지긋한 마누라도 이혼해서 없고 우릴 반대하던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젠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성아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나도 너무 행복해. 사실 15년 전에 태준 씨가 나랑 헤어지고 와이프랑 잘 사는 것 같길래 너무 억울했었거든. 그래서 시술도 받고 몸매 관리도 하면서 출산 사실 숨기고 그 인간이랑 결혼했던 거야. 나도 태준 씨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알았으면 그 인간이랑 결혼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봐. 태준 씨,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아들의 휴대폰을 살펴보니 며느리가 상간남이랑 찍은 사진들도 여러 장 들어있더군요. 게다가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사진도 있었는데 눈매가 영락없이 며느리랑 똑같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아들의 직장 동료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김 과장님 와이프라는 그 여자 15년 전에 유부남이랑 불륜으로 아이까지 낳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출산 사실을 숨기고 김 과장님이랑 결혼까지 한 거였고요. 김 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결혼 전부터 병이 있어서 애를 낳기 힘든 몸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병원을 가면 출산 경험이 있다는 게 밝혀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애를 가지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 불쌍한 김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 위로해준답시고 애견 미용샵까지 차려주신 거였고요. 말도 안 돼. 정말 이 사진 속 애가 우리 며느리 애라고요? 게다가 이 남자랑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거고요.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김 과장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우연히 병문안을 왔던 그 여자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한테 뒷조사를 부탁하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15년 전에 아들을 낳았을 때 상간남 본처는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만 뺏기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요? 본처가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하더니 결국엔 2년 전에 못 참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남은 이혼하자마자 그 여자한테 연락을 한 거였고요. 내막을 알고 보니 우리 김 과장님은 이용만 당한 거였어요. 착해 보이고 성실하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한 거라고요. 어머니, 우리 김 과장님 억울해서 어떡해요? 원통해서 어떡하냐고요. 아들의 직장 동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15년 전에 출산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충격인데 그때 만났던 그 남자랑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저희 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을 속여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어쩐지 오늘 다짜고짜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했어. 진작에 저랑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그 인간을 가만 안 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김 과장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처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 과장님이 그 여자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어차피 곧 죽을 거 뭐하러 이혼하냐며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아마 이혼을 하면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기엔 김 과장님 본인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서 포기하신 거예요.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김 과장님이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서 사망보험금과 전 재산을 어머니께 드리기로 한 겁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 김 과장님 대신에 제가 그 모든 일처리를 맡아서 했어요. 김 과장님은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었거든요. 아들의 직장 동료는 한참이나 그렇게 흐느끼며 울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적응 못해서 따돌림 당할 때 처음으로 저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김 과장님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끝까지 적응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일하게 3일 내내 와서 지켜준 사람이 바로 김 과장님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지만 저한텐 친구이자 형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어떻게든 의리를 지키고자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아, 참, 어머니, 김 과장님이 영상을 하나 남기신 게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들의 직장 동료는 그렇게 말하고선 영상 하나를 틀어주더군요. 영상 속에선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종수는 저희 사망보험금과 아파트를 비롯한 전 재산을 저희 어머니 김명순 여사님께 남깁니다. 어머니, 저 종수예요. 많이 놀라셨죠? 왜 제가 이 모든 걸 엄마한테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그 못된 짓거리를 한 걸 알면 엄마가 가만 안 계실 텐데 엄마가 분노에 차서 며느리랑 몇 날 며칠 싸우다가 제가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저랑 남은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걸 평생 후회하실 텐데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싫어서 일부러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마지막까지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하며 좋은 기억만 남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들이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둘 다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선 아버지랑 같이 늘 엄마랑 누나를 지켜보며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와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저희 딸도 옆에서 크게 소리내며 통곡을 하더군요.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엄마인 저를 위해 끝까지 숨긴 아들을 생각하자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은 철저하게 하려고 공증까지 다 받고 직장 동료 몇 명을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했다네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자 며느리가 뻔뻔하게 상간남이랑 같이 있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 아이 천벌받을 못된 거사.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외간 남자 끌어들여? 네가 감히 내 아들을 7년 동안이나 속였다 이거지? 그래놓고 뻔뻔하게 저놈이랑 웃고 떠들어? 뭐야. 어머님, 이제 이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말이 우스워요? 그래, 우습다. 사람 속이고 거짓말이나 일삼는 너 같은 것이 짓거리 말인데 그럼 우습지 안 우습냐? 너 15년 전에 낳은 아들도 있다며 유부남이랑 불륜해서 애까지 낳은 주제에 내 아들이랑 결혼하니까 갑자기 애가 안 생기는 병에 걸렸니? 그러자 며느린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그 인간이 죽기 전에 다 일러 바친 거예요? 하여튼 죽으라면 조용히 죽지. 왜 입을 나불거려서 이 사단을 만드나 몰라. 그래요. 나 아들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랑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셋이서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남된 아주만 이 집에서 나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아들의 유언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봤지? 내 아들이 너 같은 것한텐 재산 한 푼 물려주기 싫어서 그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공진까지 받아왔단다. 지금 이 집에서 나가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내 아들을 속여먹고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닌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 재산까지 넘봐? 말도 안 돼. 진짜로 그 인간이 사망보험금이랑 재산을 다 아줌마한테 넘긴다고 했다고요? 그럼 내가 7년 동안 같이 산 거 뭔데요? 살부비고 한 집에서 살아줬으면 나도 한몫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소리 지르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야, 너 말 다 했냐? 한몫 가져가기 뭘 가져가? 내 동생이 착하니까 만만해 보였나 보지? 사람을 그렇게 속였으면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이던가. 어떻게 된 게 넌 끝까지 쓰레기짓만 하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아.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아차차. 더러운 짓거린 둘이 했는데 한 명만 잡아 족치면 안 되지. 야, 네가 내 동생 속이는데 동조한 놈이냐? 15년 전에 와이프 놔두고 바람 펴서 혼외자까지 낳아놓고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해서 이 나이에 다시 찾아왔나 보지? 너도 오늘 머리 다 뽑힐 각오해. 내가 아주 너희 둘 다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그러자 상간남이 저희 딸을 힘으로 밀어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 무식하게 왜 이래 정말. 어차피 내 아들 엄마가 이 사람이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뭐? 참견? 그 앤 뭔 죄냐? 엄마 아빠가 둘 다 가정 버리고 바람피는 더러운 것들인데 뭘 보고 잘하겠냐고? 자식을 낳았으면 모범이 될 생각을 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너희 오늘 아주 제삿날 될 각오해.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저희 딸이 소리까지 지르면서 발광을 하자 며느린 상간남이랑 같이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는 둘이 나가고 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저희 딸도 방금 전까진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저랑 껴안고서 계속 서럽게 울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에 있던 며느리의 짐을 사돈댁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돈도 며느리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온 가족이 다 짜고 저희 집을 속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당한 걸 생각하니 여기서 그만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며느리가 운영하는 애견 미용샵 앞에 플랜카드를 붙이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희한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줌마, 미쳤어요? 남의 영업장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장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래, 작정했다. 내 아들은 죽었는데 너 같은 게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보지. 저기요 손님, 여기 플랜카드 내용 보이시죠? 여기 사장이 저희 아들 7년간이나 속이고 저희 아들이 췌장암으로 죽어갈 때도 상간남이랑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니던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한테 소중한 반려견을 맡기고 싶으세요? 그러자 손님이 멈칫하더니 다시 되돌아가더군요. 그걸 보고 며느리가 발악을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왜 이래요?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예요? 왜 들어오던 손님을 내쫓고 난리냐고요? 요즘 사람들은 키우는 강아지도 가족으로 친다며? 너 같으면 소중한 가족을 너처럼 파렴치한 쓰레기한테 맡기고 싶겠냐? 가위질 하나 까딱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일인데 너 같은 것한테 어떻게 믿고 맡기겠냐고? 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겠으니 경찰에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든가. 진짜. 그래서 그 인간이 사망보험이랑 전 재산 아줌마한테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 뭘 더 바래요? 나 이거 가만 못 있어요? 법적으로 소송해서 내가 받아야 할 재산 되찾을 거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딸과 함께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리고 간혹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주 정도 지나자 며느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비굴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어머님, 알았으니까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저도 먹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일까지 못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내일부터는 오지 마세요. 네? 내 아들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죽었는데 넌 고작 2주 당해놓고 앓는 소리가 나오냐? 네가 내 아들 속인 기간이 자그마치 7년이야, 7년. 너 같은 건 장사 망하고 길바닥에 나 앉아도 정신 못 차릴 인간이야.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미 소문 다 나서 장사 잘 되긴 글렀다고요. 제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이한테 매일매일 사죄하며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네? 며느린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그 짓을 일주일 넘게 더 했답니다. 그리고 3주를 꽉 채우고서야 애교 미용샵에 발길을 끊었어요. 아마 진작에 소문이 다 나고도 남았을 거라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하긴 힘들 것 같더군요. 그 후 저는 매일 눈물로 지새며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쓰던 침실을 정리하다가 어이없는 걸 발견했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기 싫어서 옷장 속에 꼭꼭 약을 숨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코웃음만 나왔어요. 며느린 저희 아들한테 출산 사실을 들키기 싫어서 애를 안 가진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신의 한 수였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아들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다면 아들의 재산이 온전히 저한테 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겠죠. 며느린 재산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법적으로 알아본 것 같던데 소용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애견 미용샵도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어졌는지 석 달 만에 가게 정리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상간남이랑 지지고 볶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눈에 띌 일이 없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 이후 시간이 지나 벌써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되었네요. 저희 딸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손녀딸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아들이 남겨준 집에서 여자 셋이 오순도순 살아보려고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직 다 극복하지 못했지만 딸과 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앞으로 행복만 있기를 기도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50대 여자입니다. 인연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붉은 실로 엮여 살다 보면 언젠간 한 번쯤 꼭 만나게 된다는 저희 부부는 그 말을 한낱 속설 정도로 여겼었는데요. 지금 와서 다시 그 말을 떠올려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가 왜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는 상상을 하면서 버텼고 겨울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바닥에서 얇은 이불을 여러 겹 깔고 덜덜 떨며 겨우 잠에 들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밤낮 없이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가난에서 벗어나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언젠간 나아지겠지 했던 가정 환경은 제가 공장에 다니기 시작한 20살 이후에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언젠가 더 나이를 먹고 완전한 어른이 된다면
그때도 똑같은 가난에 시달리고 싶진 않았기에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을 쪼개어 저축을 했고 남은 돈은 부모님께 고스란히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조금씩 숨쉴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번쯤은 먹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번쯤 가격을 계산해 보고 사는 딱 그 정도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쯤 공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참 수더분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듬직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몸을 맡기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할 때도 돈이 모자라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본 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함께라는 것 하나만으로 저흰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어떡할 거야? 어? 어떡하게 뭘 어떡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바보도 있나? 당연히 해야지. 어차피 자기가 먼저 말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할 거지만 우리가 지금 돈이 없고 힘든 상황인데도 나 평생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어? 물론이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렵고 돈이 없어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지만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리라는 법은 없잖아. 혼자여서 힘들었던 일이 함께면 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있어서 조금 더 살아갈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당신이 살면서 잘한 거 딱 두 가지가 있으시대. 아버지랑 결혼한 거 그리고 날 낳은 거. 집안 형편이 안 좋아도 같이 있어서 웃을 수 있다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함께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자기가 결혼하자고 하면 할 거야.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죽을 돈이 없어도 함께라면 언젠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거든. 남편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대답 하나로 저흰 2년을 더 만난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물론 결혼식은 생략했고 양가 부모님들끼리 단촐하게 상견례를 치른 뒤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됐지만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이지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저희의 시작은 저렴한 반지하 월세방이었는데 장마가 찾아오는 시기마다 벽지에 곰팡이가 쓸고 비가 새어 들어오는 일이 일상이었지만 저흰 한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긍정의 힘이 통한 것인지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해 남편은 기적적으로 취업 준비에 성공해 평판이 꽤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2년 정도의 텀을 두고서 두 아이까지 태어나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저희 부부의 인생에 약간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된 건 딱 40살이 되었을 무렵쯤이었습니다. 항상 2%의 부족함을 느끼던 저희의 삶에 조금씩 채움, 여유라는 것이 생겼을 때 저희 부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장사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갑자기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거든요.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해질 때가 되면 장사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고깃집 장사.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거든. 물론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부업 개념으로다가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내 인생 최종 목표야. 인생 최종 목표치곤 꽤 소박한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면 그런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지 않을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실없이 웃기만 했었는데 정말 딱 40살이 되던 해 그날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 가게를 오픈하던 날 남편과 아이들과 작게나마 파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장사의 장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고깃집을 차린 결과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주변에 그렇다 할 만한 고깃집이 없었던 탓에 개업을 하자마자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더라고요. 고기도 고기였지만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등등 사이드 메뉴들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그렇게 가게를 오픈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일을 하던 한 친구가 사정이 생겼다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됐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가게 문 앞에 붙여둔 날이었죠. 가게 마감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 앳된 얼굴을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한 분이신가요? 아니요. 사장님, 저 밥 먹으러 온 건 아니고요. 이거 직원 구한다는 전단지 보고 들어왔거든요. 혹시 직원 구하셨어요? 그거 오늘 붙여놓은 거라 아직 구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는데 혹시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한눈에 봐도 어린 티가 나는 여학생의 나이를 듣고 단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당연히 학생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것도 아니었거니와 중학교 2학년이면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 여학생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이면 아르바이트 할 나이가 아니라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네. 저흰 지금 성인 직원만 구하고 있어요. 힘들게 찾아와 줬는데 거절하게 돼서 미안해요. 그 순간 여학생이 무릎을 풀썩 꿇더니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게 이렇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이 골목만 지금 5바퀴째 돌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서 찾아가면 저 나이 어리다고 일 못한다고 다들 거절하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일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제발 저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시키는 거 전부 다 할게요. 설거지만 하라고 하시면 설거지 잘할 자신 있고, 불판만 닦으라고 하시면 하루 종일 저 불판만 닦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꼭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도 아직 어리고 부모님 용돈 받아서도 되는 나이인데. 저희 엄마가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약값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약값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학생이 곧 쓰러질 것처럼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니 듣고 있는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약값을 벌러 아르바이트를 다녀야 한다니 그만큼 형편이 좋지 않아 이러는구나 싶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 가난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여학생을 일으켜 자리에 앉히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줬습니다. 알았어요. 우선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요. 마음이 좀 가라앉아야 얘기도 나누죠. 감사합니다. 학생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내가 이름도 못 물어봤네. 이름이 뭐예요? 김지아예요. 돈을 벌 사람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아버진 제가 6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저 힘들게 키우시다가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고 계세요.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으론 생활비로도 택도 없는 수준이고요. 친가 쪽이랑 외가 쪽은 전부 다 인연이 끊겨서 하늘 아래 가족이라곤 저랑 엄마 둘뿐이에요.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 하시니까 저라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나을 수 있으니까요. 지아가 눈물을 닦아가며 얘기를 하는데 마음 한켠이 욱신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5이면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마음 편히 놀기도 해야 하는 나이인데 벌써부터 아픈 엄마 위해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선 늦은 시간이었기에 지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저는 가게 금고에서 5만 원을 꺼내 지아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엄마랑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 먹고 내일 학교 마치는 대로 가게로 와요. 당장 일을 시키지는 않을 거고 우선 전단지부터 천천히 딱 1시간만 돌려봐요. 1시간 동안 전단지 잘 돌리면 3시간치 시급 줄게요. 정말, 정말이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시간을 일하고 3시간치 시급을 받아가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전단지 3시간 돌릴 시간에 공부하고 옆에서 엄마 보살펴 드려야죠. 시간은 금이에요. 뭐든지 효율적으로 계산해야 잘 살 수 있어요. 내일 학교 마치면 바로 오고 오늘은 조심해서 들어가요. 지아는 5만 원을 손에 꼭 쥔 채로 제게 계속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덩치도 작고 키도 작은 아이가 열심히 살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당장 뭔가를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들려보낸 5만 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아는 정말 학교를 마치자마자 앞머리가 휘날리게 저희 가게로 달려와 가방도 벗지 않은 채 뭉텅이로 뽑혀있는 전단지를 품에 꼭 끌어안고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돌리는 거 맞죠? 바닥에 버려지는 거 한 장도 없게 완벽하게 다 돌리고 올게요. 딱 오후 시간이라 손님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지아가 전단지를 돌리는 그 1시간 동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주셨어요. 그중 절반 이상의 손님들이 가게를 홍보하는 지아를 보고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가씨가 어찌나 에너지가 넘치고 씩씩한지 나 원래 고깃집에서 고기 잘 안 사 먹는 사람인데도 한 번쯤 사 먹어보고 싶게끔 말을 하더라니까. 그 1시간 동안의 지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고 밝은 이미지로 가게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안겨줬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15살에 마냥 밝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웃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지 보면 볼수록 더욱 알고 싶고 궁금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1시간이 지나고 저는 지아에게 5시간치의 시급을 안겨줬어요. 그랬더니 지아가 깜짝 놀라며 2시간치의 시급은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1시간 일하고 3시간치 시급 받는 것도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제가 이 돈을 받겠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받아도 돼요. 충분히 받을 자격 있고 오늘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평소 가게 매출의 2배 정도가 훌쩍 뛰었다니까. 그만큼 지아 양이 홍보를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앞으로 우리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직원으로. 네? 원래 학생을 쓰면 안 되는데 지아 양의 밝고 싹싹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일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원래 고깃집 일이 많이 피곤하고 고된 아르바이트라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도 많이 도망가고 그러거든.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전 뭐든 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세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매사 활기차고 밝은 지아의 성격에 저 또한 옆에서 밝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아가 직원으로 들어온 뒤부터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계산을 하고 나가시는 손님들마다 저 아가씨 참 착하고 예쁘다며 딸 같고 손녀 같다는 말씀을 꼭 한마디씩 얹고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며 나가곤 하셨어요. 한동안은 일이 바빠 가게 일에 관심을 쏟지 못했던 남편에게도 새로 들어온 지아에 대한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며칠 전에 우리 가게 새 직원 구했거든. 오, 구했어?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걸 까먹었다. 미안해. 그래, 좋은 친구로 구했어? 몇 살인데? 나이는 15살인데 일하는 것만 보면 30대야, 30대. 어찌나 서글서글하고 손님들한테 싹싹한지 보는 나도 본받고 싶을 정도로 밝아서 매일 생각하게 돼. 직원 하나 진짜 잘 뽑았다고 당신도 분명 보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나이가 좀 어리긴 한데 당신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괜찮은 직원인가 보네. 당신 어지간하면 그렇게 칭찬 잘 안 해주잖아. 맞아. 진짜 마음에 드는 친구야. 정말 오래오래 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 당신도 바쁜 거 끝나면 가게 들러서 얘기 한번 나눠봐. 그렇게 지아가 들어온 지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 마감 시간이 됐는데 자꾸 저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듯 혼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더라고요. 1시간 정도를 혼자 그러고 있길래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지아에게 먼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미역국에 들어가는 소고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미역국에 들어가는 소고기? 그건 왜? 사실 오늘이 저희 엄마 생신이시거든요. 당연히 제가 제 돈 주고 살 거예요. 딱 1인분 정도만 나올 수 있게끔 주세요. 아이고, 오늘 엄마 생신이셨어? 말을 하지. 지아야, 너 미역국 어떻게 끓이는지 아니? 아이, 저 한 번도 안 끓여봤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메모해서 한번 끓여볼게요. 됐어. 나랑 같이 가자. 가서 미역국 맛있게 끓여줄게. 마침 냉장고에 밑반찬 만들어 놓은 게 좀 있는데 가는 김에 그것도 같이 가져가고.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사장님. 엄마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그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지알 이렇게 구김살 하나 없이 밝고 예쁘게 잘 키우셨는가 싶어서. 자, 얼른 정리하고 가자. 저희 가겐 삼겹살과 함께 소고기도 함께 팔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질 좋은 양지머리를 듬뿍 담아다 포장하고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지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안의 집은 작은 주택 건물들이 빈틈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반지하방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벽지와 작은 신발장, 세탁기, 싱크대였습니다. 마치 과거에 저와 남편이 살던 반지하방 신혼집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방 구석 쪽에 있는 커다란 침대엔 지아의 엄마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 우리 지아 왔어? 엄마, 얼른 일어나봐. 우리 가게 사장님이랑 같이 왔어. 지아의 엄만 힘없이 누워있다. 제가 왔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함께 고개를 한번 숙이고선 곧바로 미역국 끓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제가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밑반찬을 접시에 덜어 밥상을 차리는 일을 맡았고 지아 엄만 침대에 앉아 저와 지아를 번갈아 보더니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처음 뵙는데 아무것도 대접해 드릴 것도 없고 제가 지금 꼴도 이래서 죄송해요 정말.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꼴이 뭐 어때서요. 예쁘기만 하구만. 지아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뛰어난가 했더니 엄마를 아주 쏙 빼다 박았네. 그리고 이럴 땐 죄송하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역국 다 끓였으니까 한술 떠보세요. 최대한 간 안 하고 팔팔 끓였는데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아의 엄만 침대에서 힘겹게 내려와 밥을 한술 뜨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서인지 속에서 받아주지 않아서인지 잘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법 식사다운 식사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내내 지아 엄만 계속해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아 아빠 죽고 나서 제대로 된 생일상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 생일날 미역국 먹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감사해요, 사장님. 생일날 미역국을 안 먹으면 쓰나. 많이 먹어요. 몸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병원엔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병원엔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게 몸이 마음처럼 쉽게 낫질 않네요. 우리 지아 보면서 얼른 나아야 하는데. 그래요. 지알 봐서라도 밥 팍팍 먹고 얼른 나아야죠. 먹는 게 남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먹고 힘 좀 내봐요. 지아 엄마는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곧 쓰러질 것만 같이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너무 마르고 안색도 좋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말이 밥 먹으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저흰 그렇게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고 거기서 돌아가신 지아 아빠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아 아빤 지아가 6살이 되던 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였죠.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그렇게 됐다고요? 보통 일하다가 사고 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은 안 나왔어요? 보상은커녕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다 저희 남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을 하는데 힘없는 일개 개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아 엄마의 말이 참 뼈아프게 들려왔어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기업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였기에 억울한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탄원서를 써봐도 돌아오는 건 비아냥뿐이었어요. 공장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죽어놓고 회사 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천벌받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억울하게 남편은 보상금 하나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폐암에 걸리게 되어 이렇게 투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상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저는 지아 엄마의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아랑 지아 엄마를 돕고 싶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아가 마음에 많이 걸렸거든요. 네? 아니에요. 전 오늘같이 이렇게 미역국 끓이러 와주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사장님. 힘들 땐 서로 돕고 사면 좋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짐도 조금은 덜 수 있고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듣던 지아 엄만 이내 고개를 푹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 모습을 본 지아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전 이 일을 남편에게도 그대로 얘기해주면서 지아네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봐봐, 있는 놈들이 더하다니까. 우리 같은 서민이 일개 기업을 상대로 싸우면서 뭐 비싼 변호사 쓸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에휴, 참 마음이 안 좋구만. 당신 말 잘 알겠어. 뭐 우리 형편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볼 사이면 도와가면서 지내는 게 낫지. 맞아. 그리고 처음 본 순간부터 눈에 밟혀서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었거든. 이렇게라도 도와줄 구실이 생기니까 좋네. 저희 부분 그날부터 지아를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급식비, 책값 등을 후원해주기 시작했고 지아 엄마의 병원비까지도 작게나마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지아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을 조금 가리는 듯 했지만 지아가 밝게 웃으며 다가와준 덕분에 나중엔 공부까지 가르쳐줄 정도로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지아를 늦게나마 알게 된 남편은 지아의 보호자 역할도 해줬습니다. 어느 날 자려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제게 아까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아까 글쎄 낮에 잠시 은행에 들렀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데 웬 멀대 같은 남자애들이 여자애 하나를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더라고. 세상에, 요즘도 그런 애들이 있어? 홍군형을 내줬어야지. 당신 나 몰라? 그런 걸 보고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아주 성큼성큼 가서 소리를 질러줬지. 이놈들, 지금 여자 한 명을 상대로 남자애들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그 남자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게 지아인 거 있지? 뭐? 아니, 지아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그래서 딱 봤는데 이상하게 열이 받더라고. 그래서 지아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 녀석들한테 허튼 짓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했더니 괜히 자존심 부리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주 거들먹거리더라고. 아저씨가 뭔데요? 아저씨 누군데요?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얘 이모부 되는 사람이다. 어쩔래? 나랑 한판 붙어볼래? 하면서 눈을 이렇게 부릅뜨니까 녀석들 쫄아가지고 도망을 치더라고. 내가 못 봤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아휴, 10년 감수했네. 지안, 많이 놀라지 않았어? 많이 무서웠나 보더라고.
내 옷을 꽉 잡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 참 그거 보고 안쓰러워서 아주 혼났잖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지아는 저희 부부를 이모와 이모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예전과는 달리 저희 부부가 많이 편해진 듯 보였죠. 저희에게도 이제 단순히 가게에서 일하는 성실하고 착한 직원, 그 이상의 존재였기에 그 호칭을 아주 반갑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와 지아 엄마 또한 언니 동생과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가끔 집으로 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밑반찬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지아 엄만 제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정말 언니 못 만났음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 언니를 보고서야 알았어. 아직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구나.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 있지? 언니 고마워. 이렇게 우리한테 와줘서, 손 내밀어줘서 난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너무 고마워 언니. 고맙긴.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하는 건데 고마우면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치료도 꾸준히 받아서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 그게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테니까. 지아 엄마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지아를 보고서라도 이악 물고 통증을 견뎌냈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들어가지도 않는 밥을 억지로 밀어넣곤 했죠. 그 의지를 보고서 하늘도 감동을 받은 건지 다행히도 지아 엄마의 병세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훨씬 더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식은 둘이지만 왠지 세 명의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어버이날이 돌아올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달아주곤 했는데 지아를 알고 나서부터는 두 송이였던 카네이션이 세 송이가 됐고 학교에 갈 때도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전 지아를 먼저 내려다 주고 창문을 내리며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제가 잘 다녀오라며 인사를 하고 마치 저희에게 큰딸이 생긴 기분이었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불편하게 받아들일 법도 한데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지아를 챙겨주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되려 지아를 언니, 누나 하면서 무척이나 잘 따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해한다면 저희 부부의 이기심이었겠지만 가족 모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아의 엄만 이제 바깥 활동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저희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됐고 지아는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앳된 모습으로 저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던 지아가 벌써 대학생이 된다니 세월 참 빠르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아가 잔뜩 신난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파에 바람이 빠진 사람처럼 해실거리길래 남자친구라도 생겼나 싶어 저는 지아에게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났어? 남자친구라도 생겼니? 아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에요. 아마 100만 배 정도? 어머, 뭐야? 로또 1등이라도 당첨됐어? 치, 에이, 이모 너무 같다. 아이, 그럼 뭔데? 뭔데 그렇게 계속 해실거려? 사랑 궁금하게. 이모, 저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뭐? 아, 진짜? 어디 봐. 지아는 웃으며 등 뒤에 숨겨놨던 합격증을 보여줬고, 지아가 합격한 대학교는 서울에서도 손가락 5개 안에 드는 명문대학교였어요. 마치 친자식이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 진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우리 지아 장하다, 장해. 여기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라던데, 여길 당당하게 합격하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수고했다, 정말. 이게 다 이모랑 이모부 덕분이죠.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누구 덕분이 어딨어. 너랑 네 엄마가 그만큼 행복해지려고 노력한 거지. 우리 덕분이 아니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낸 거지.
고생했다, 지아야. 축하한다. 서로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한동안 부둥켜 안고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가게로 온 남편과 아이들도 지아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선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지아 엄마가 작게나마 행복을 나누고 싶다며 케이크를 사들고 가게로 왔고 저희 식구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지아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촛불도 불고 크림을 얼굴에 묻히기도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자, 지아야, 대학 합격한 거 축하한다. 합격 기념으로 노래 한 곡 뽑아봐. 우리 지아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자고. 헤이, 이모부, 저 노래 정말 못 불러요. 음치예요, 음치. 대신에 제가 처음으로 술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지아는 귀까지 새빨개진 채로 부끄러워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바탕 웃었답니다. 지아가 대학을 들어간 뒤 지아네는 반 지하방에서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기게 됐어요. 마침 가게 근처로 집을 옮긴 덕에 매일같이 출퇴근을 함께하곤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자라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지아는 그 무렵 노무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권리와 구제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들의 변호인, 노동법률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죠. 저는 지아에게 왜 노무사가 되고 싶은 건지에 대해 물어봤고 거기서 돌아온 대답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변호사 아니면 노무사가 꿈이었거든요, 이모.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가 일하다가 억울하게 사고 나도 산재 인정도 못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노동자들 편에 서서 일하고 싶었어요. 부당한 일을 겪으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고 같이 맞서 싸워주는 사람이 돼주고 싶더라고요. 노동자들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다가 노무사가 있었지 싶었어요. 다시는 아빠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노무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에휴, 세상 천지 이렇게 착한 딸내미가 어디 있을까. 하늘에서 아버지도 내려다보시고 대견해 하실 거야. 아휴, 우리 지아 듬직하게 잘 컸다. 이러시면서 약자 앞에 서서 당차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노동자를 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무사라는 직업을 꿈꿨던 지아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애들도 막 취업을 해서 저희 부부에게 생일마다 좋은 선물을 주고 달달이 용돈도 챙겨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아가 저희 부부를 챙겨야 할 이유는 없었기에 그냥 원하는 직업을 얻은 것에 대해서만 축하를 해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부부에게 용돈을 주더라고요. 매번 애들과 함께 생일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월급날엔 용돈을 건네기에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해. 왜 우리한테 돈을 줘? 이제 막 취업한 애가 돈 아껴야지. 요즘 애들 아끼고 아껴서 집도 사고 그런다더라. 우리한테 주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나 많이 줘. 어머 언니, 우리 딸이 주는 돈이잖아요. 받아요. 언니랑 형부는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그래요 이모. 이모분 벌써 봉투 열고 지금 돈 세고 계시는데요? 하나, 둘, 석삼 너구리. 이야, 경사 났다, 경사 났어. 지아야, 이모부 오늘 이걸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도 되냐? 아이, 물론이죠. 얼마든지 원하시는 만큼 사 드세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제 머리에 검은 머리 대신 흰머리가 보이면 본인 무릎에 눕혀서 흰머리를 뽑아주기도 하고 가끔 좀 많다 싶으면 딸이랑 같이 제 머리를 염색해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남편의 신발이 조금 닳아 있었는데 저희 애들이랑 지아가 돈을 보태서 좋은 신발을 사주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저희 가족과 지아네 식구들은 행복한 나날들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들 나이를 조금씩 먹었지만 변함없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던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직장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된 것이었어요. 가게 마감을 하고 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제 모습을 본 지아가 놀라 달려와 절 부축해 줬습니다. 이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네? 지아, 지아야, 어떡하니? 이모부가 글쎄, 이모부가 왜요? 이모부가 회식 끝나고 집에 오시는 길에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아이고, 이를 어떡하면 좋아. 여보, 아이고. 이모,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우선 빨리 가게문 잠궈 놓고 병원으로 가요. 애들한테도 제가 연락 남겨놓을게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셨죠?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던 절, 지아는 침착하게 달래면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게를 대충 뒷정리하고서 지아와 전 급히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쪽으로 가서 미친 듯이 남편을 찾으니 이내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는 저와 지아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우선 머리 쪽 CT랑 MRI를 찍었는데 지금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모야모야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야모야병이요? 쉽게 말하면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겁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뇌혈관이 막히고 이상혈관이 보이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지금 예후가 영 좋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 후유증이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야모야병, 뇌경색, 뇌출혈, 수술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에 더 살펴볼 것도 없이 곧바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사인을 마치자마자 남편은 응급실에서 수술실 쪽으로 이동했어요. 기저질환도 없었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셨는데 알고 있는 질환이 없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일간에선 모야모야 병이라는 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동안 남편의 회사가 부도 위기 때문에 휘청였던 적이 있었고 그 불을 끈답시고 남편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직원들과 잦은 싸움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원인에 대해 생각하던 도중 수술은 끝이 났고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앞으로의 일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됐어요. 제발 후유증 하나만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랬었는데 의식을 차린 남편은 수술 후유증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계속 멍한 상태로 허공만 바라보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런 저를 지아와 아이들은 그저 말없이 토닥여줬습니다. 엄마,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니네 아버진 그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죄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면서 계속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어쩌다 저런 몹쓸 병에 걸려선 멀쩡한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떡하니? 불쌍해서 어떡하니 니네 아빠. 이모, 혹시 이모부가 최근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힘들었다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이게 잘하면 산재 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업무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충분히 산재 처리 가능해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사 부도 위기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 직원들하고도 자주 트러블이 있었고 집에 와서도 계속 전화로 싸울 정도였으니까 우선 이모 산재 신청 한번 해보세요. 다른 이유 없이 회식 자리 끝나고 쓰러진 것도 산재 처리 가능할 수 있어요. 남편은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쓰러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곧바로 산재 신청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저희 남편이 산재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생긴 문제로 질환이 발생했다는 근거 및 증거가 없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찾아왔다고 해도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났다는 증거는 없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 결과 받아보고서 모두가 어이없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격분했던 건 다름 아닌 지아였습니다. 이모, 원래 그래요. 산재 신청하고 승인받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기업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합의 보고 산재 처리 안 하려는 쪽으로 빠지거든요.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도 손해보니까. 근데 뭐 아픈 사람 입장에서 회사 입장까지 생각해 줘야 할 이유 없잖아요. 우린 이미 피해를 봤는데 뭐 어쩌라고. 회식 끝나고 쓰러진 사람인데 회사 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는데 어떡하면 좋냐, 지아야. 어떡하면 좋아.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예요? 저 노무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자의 편, 그리고 이모랑 이모부의 편. 이모부는 어릴 때 저한테 슈퍼맨 같은 분이셨어요. 물론 지금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모부 꼭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지아는 독을 잔뜩 품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이 일을 했던 시간, 남편의 카드 내역,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출퇴근 어플 기록 내역 등 다양한 증거들을 뽑아놓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과로에 시달렸다는 점, 그리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은 부분들까지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죠. 자기 발로 퇴사한 직원들까지 찾아가 남편은 좋은 윗사람이었지만 그 윗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남편을 욕하기 시작했다는 증언까지 받아냈어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산재 신청을 하는 거랑 그냥 무작정 찾아가 산재 신청을 하는 거랑은 영향력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산재 신청이 아닌 산재 소송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모든 증거를 다 모은 지아는 재판날 증거를 들고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기저질환 하나 없었던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던 원고는 최근 3년 새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래 직원들을 해고해야만 했고, 거기서 일어나는 불만들을 들어주고 처리하는 것도 모두 원고의 몫이었으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사들의 불만과 폭언까지도 원고가 모두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입사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는 중간 관리자라는 직책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과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지아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근무를 해왔는지에 대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3년간 제대로 점심시간에 맞춰 식사조차 하지 못했고, 남편의 출퇴근 카드 시간은 남들보다 항상 빨랐고 또 늦었습니다. 출근은 남들보다 일찍 한 것이고 퇴근 또한 남들보다 늦게 한 것이었죠. 지아가 내민 자료들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고 남편의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개인은 절대 한 기업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 그 말만 듣고서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했던 절, 지아는 끝까지 일으켜줬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가족의 손을 들어줬어요. 지아가 내민 증거들로 보면 남편의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죠. 정말 저희가 이긴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와 지아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말없이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지아야, 너 아니었으면 우린 진즉에 다 포기했을 거야. 지쳐 쓰러져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들어서 계속 울고만 있었을 거야. 이렇게 먼저 손 내밀고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모, 제가 이모부 손잡고 약속했었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든 이모부 억울한 거 꼭 인정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보상받게 해드리겠다고. 예전에 이모랑 이모부가 절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젠 제가 두 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한 번 한 약속은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어도 지켜요. 이모, 정말 잘 됐어요, 정말.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데
마치 제 가족 일처럼 나서주고 울어주는 이런 인연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지아와 같은 인연은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한없이 울음을 터뜨리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곧장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선 한자리에 모여있는 지아 엄마와 아이들 남편에게 산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지아가 힘써준 덕분에 업무 스트레스와 질환에 연관이 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해주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 손으로 옆에 있는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아야, 너무 고마워. 이모부가 뭐라고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고맙다. 지아야, 넌 생명의 은인이다. 고맙다. 이모부는 어릴 때 제 슈퍼맨 같은 분이셨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모부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해드릴 거라고. 두고 보라고. 그러니까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슈퍼맨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정말. 그래요, 형부.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훌을 털고 일어나서 예전처럼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해요. 알겠죠? 남편은 지아와 지아 엄마의 말에 연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산재 소송은 승소하게 되어 산재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그렇게 쓰러진 이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말이 어눌하게 나오고 걸음걸이가 조금 어색하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몇 번 찾아왔었는데 이제 그 회사 갈 일 없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재활치료를 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환자 본인도 의지가 넘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죠. 예전처럼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조금씩 걷기 운동도 하고 글 읽는 연습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띄엄띄엄 읽긴 하지만 과거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답니다. 지아네 가족, 그리고 딸 아들 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남편은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 있고 저희 고깃집도 언제나 그렇듯 많은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답니다. 일상 속 이런 소소한 행복들 아마 지아가 없었더라면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고 굳이 만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에겐 지안의 가족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나려고 용을 쓰지 않아도 맺어질 수밖에 없던 인연.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만날 때가 되어 만난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만난 만큼 그리고 서로에게 은인이 되어준 만큼 앞으로 눈 감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다면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주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